왜 컴퓨팅 교육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맞이할 미래에는 이러한 컴퓨터 역량에 따라 개개인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 컴퓨팅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에 동등하게 접근해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팅 교육 역량이 뛰어난 교사가 필요합니다. 세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글로벌화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들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15세기 유럽인들은 새로운 대륙에 찾아 나섰고 콜럼버스는 1492년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값싼 노동력으로 부를 축적한 영국이 다시 1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킵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방직 공장의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화의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 물건의 소비가 필요했던 유럽 국가들은 식민 지배를 강화했고 이들의 경제를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와 철도, 통신이 발달하게 됐죠. 아픈 과거지만 글로벌화는 제국주의와 많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발견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군사적 용도를 위해 개발되었던 기술이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공장의 기계화는 점점 더 자동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게 됐죠. 그러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고 냉전 시대가 찾아오면서 글로벌화는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1969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발되면서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생산혁명이 일어났고 그것은 3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지금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냉전 시기 수출 시장을 개척하면서 기술 발전을 추구했고 공업화에 필요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부를 이룬 한국은 기업 투자가 늘어났고 이례적인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가 다가왔고 2008년 금융위기로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죠.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일반 무역량은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데이터의 거래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교역과 무역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으며 글로벌화도 과거의 식민사회 확장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이 경제와 과학기술에 의한 확장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될 것입니다. 문서, 사진, 동영상, 도면 등 기업의 물리적인 자산은 디지털화되어 비트로 바꾸어 거래될 것이고 세계화는 바로 과학기술과 경제가 맞물려 하나의 시스템처럼 돌아가는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는 더 빠르게 더 싸게 보급될 것이고 이는 다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연결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초연결화는 디지털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수요에 대응한 기업에 부를 안겨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형 기업들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세계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 디지털 사고력을 길러야 하고 컴퓨팅 교육을 해야 하는지의 이유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어릴 때부터 컴퓨팅 교육을 해야 할까요? 바로 컴퓨터적 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국제 전문 AI 대학원의 첫 학장 카네기 멜론대의 중국인 인공지능학자 에릭 신 교수는 초중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주입이 아니라 사고 기법 배양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지능 수업이 초중고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강조한 것이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사장 지넷 윙도 코딩 교육을 위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만들어지고 창의력, 논리력 및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컴퓨터이고 컴퓨팅 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컴퓨터라는 단어를 우리는 컴퓨터라고 번역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계산하는 사람, 계산사였습니다. 계산사는 수학자도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니고 계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2차 대전 때 계산사는 미군에 의해 전문적으로 편성되기도 했는데 사거리가 수마일에 달하는 대포를 발명해 이 대포의 조준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였죠. 조준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목표물과 나와의 거리, 고도 차이, 당시 전장의 풍속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물리학을 아는 사람을 현장에서 찾아 삼각함수로 방정식을 푸는 것은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미군은 전체 계산을 프로세서화해 표준을 만들고 여러 명의 계산사가 함께 계산할 수 있도록 했죠. 이 계산법은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많은 계산 과정을 여러 단계로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단계에서는 덧셈을, 다음 단계에서는 삼각함수를, 다음 단계에서는 나눗셈을 이렇게요. 두 번째는 이 모든 단계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계산사가 나누어 각자 그중 일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한데 모아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산사들이 자신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오류 정정 메커니즘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분산 병렬 컴퓨팅입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생긴 이후에 컴퓨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우리는 이미 컴퓨터적 사고를 할 수 있었고 당시에는 기계가 없어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컴퓨터적 사고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자신의 컴퓨터적 사고를 구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뇌가 발달하는 유초등부터 컴퓨팅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알고리즘은 유클리드가 기원전 300년에 발명한 두 정수의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는 이 두 숫자에 의해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인데 예를 들어 18과 48의 최대 공약수는 6입니다. 유클리드는 최대 공약수를 얻기 위한 표준 알고리즘을 제안했는데 유클리드 호재법입니다. 두 수 중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고 나누는 수를 나머지로 계속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나오면 나누는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거죠. 내용을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계산법이 이렇게 표준화되는 게 알고리즘이라는 것만 아셔도 됩니다. 알고리즘은 표준화와 프로세스화이고 이를 통해 기계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맥도날드 음식은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 어느 지역을 가든 맛이 같습니다. 자체 R&D 센터가 있어 항상 맛과 영양을 조합해 테스트하고 이를 알고리즘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계산사가 아닌 컴퓨터를 만들어 효율화할 수 있는 컴퓨터 사고력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컴퓨팅 교육을 시키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기르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런 사고를 기반으로 성공한 글로벌 인재들이 어떻게 교육받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성장하고 판단해 왔는지를 들을 것이고 연구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는 반드시 과학자적 소양과 엔지니어적 소양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의 사고와 엔지니어적 사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과학자는 사물의 법칙을 찾고 엔지니어는 무엇을 디자인, 설계합니다. 과학자는 이 법칙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발표하고 끝나지만 엔지니어는
자신의 설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설계한 물건이 사회에 유용해야 하고 안전한 물건이어야 하고 비용도 고려해야 하고 타당성을 중시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과학자는 자신이 만든 법칙과 자신과는 별개입니다. 자신이 그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고 일종의 방관자적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자신의 설계물의 참여자입니다. 자신도 그것을 사용해야 하니까요. 셋째, 과학자는 자신이 만든 모델을 계속해서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은 단순할수록 좋고 더 이상 단순화할 수 없을 때까지 단순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는 모든 디테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학자를 폄하하는 분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법칙을 단순화시키는 과학자적 사고와 이를 통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어떤 물건이나 시스템을 설계하는 엔지니어적 가치를 모두 가르쳐야 제대로 된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How do you describe yourself? I usually describe myself as an engineer. That's basically what I've been doing since I was a kid. I'm interested in things that change the world or that affect the future in wondrous new technology. 그럼 이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학자적 가치와 엔지니어적 가치를 모두 습득한 인간은 과학을 통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회든 어떤 기업이든 어떤 국가든 그들은 원합니다. 이들은 사회와 기업, 국가를 위해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컴퓨팅 교육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의제를 던지는 날이며 오늘 참가한 전 세계의 학자들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